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100% 시민 경선 안철수의 선택은입니다. 네. 그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올해 4월 서울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을 100% 시민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그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당 밖의 범야권 후보들을 당으로 포섭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당원이 포함된 이제 기존 경선 방식은 아무래도 외부 인사들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배제한 이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부동의 1위를 달리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안 대표가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종의 러브콜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에 일관되게 그 국민의힘 입당 거부 의사를 밝혀오고 있거든요. 안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안 대표는 좀 중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의 상징인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연 확대와 또 차차기 유력 대권 주자 확보라는 큰 과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칫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 대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건데 이걸 잃게 되면 그냥 여러 대권 주자 중 그냥 평범한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현재의 국민의당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의힘에서 경선으로 뽑힌 최종 후보자를 포함해서 범야권 전체 경선을 통해 이제는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는 뽑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대표의 전통적 지지층인 이제는 중도층과 함께 또 보수층도 함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 당선도 많이 유력해지고 또 차차기 대권 주자로 가기 위한 이제 상당한 자산도 얻게 된다는 거죠. 뭐 그에 반해서 그 국민의힘은 안 대표가 이제 경선 단계부터 그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안 대표 간에 서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이제는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경선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 단일화를 주도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한 후에 그 여세를 그대로 대권까지 이어가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의석수 103석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수 3석에 불과한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동등한 입장에서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단일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인데 결론은 이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안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면 어떻게든 안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세가 가겠지만 그 반대라면 뭐 결국 안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다면 결국 안 대표도 여러 야권 후보 중 하나에 불과해지는 것이니까 주도권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후보군이 정리되는 올해 3월쯤이 되면은 이제 범야권 단일화를 사이에 둔 주도권 싸움의 승자가 최종 누가 될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또 지켜보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코스피 종가 3천 돌파입니다. 네. 그 코스피가 어제 7일에 그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그 3천 고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그 2,000포인트에 진입한 게 2007년 한 7월 25일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13년 5개월 만에 이제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린 겁니다. 특히 우리 증시가 세계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부터 이어진 이제 동학개미들의 이제 주식 매수 열풍이 주가를 뒷받침해준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번 코스피 3천은 동학개미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이번 그 코스피 3천 달성이 가진 의미는 뭐 되게 상당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예. 보십니까? 우선 최근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증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전기 전자업이라든지 여행업, 뭐 운수 장비 업종과 같이 그간 약세를 보여온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자연스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기존 동학 개미에 더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이 주가 상승에 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제 실물 경제가 최악인 상태입니다. 또 우리 경제에 이제 허리를 지탱하는 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만 크게 오르는 건 이걸 과연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징후로 볼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라는 건데요. 네. 결국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이제 실물 경제 붕괴로 인한 투자 감소로 인해 시장에 풀린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단적으로 말하면 코스피 3000 시대가 개막됐는데도 대중의 삶이 코스피 200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제 그 증거라는 건데요. 이번 코스피 3000이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허상인 건지 이런 거는 좀 계속 지켜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시장, 그다음에 또 그 가상화폐 시장, 예. 비트코인도 저 사상 그 신기록을 달성했더라고요. 예,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것들이 다 비례해서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겁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크로스 본격화입니다. 예, 데드크로스. 그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 명 조금 넘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이제 그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본격화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3일 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총 한 5,18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전년이 2019년보다 2만 800명 정도 이제는 줄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0.04%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을 보면은 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데드크로스 현상을 좀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2009년에는 0.47%였던 인구 증가율이 2010년에는 1.49%로 증가를 합니다. 이는 2010년이 그 60년에 한 번 온다는 이 백호랑이띠라고 해서 출산율이 다른 해보다 좀 올랐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2010년 이때 반짝 오르고 2010년 이후부터는 지금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05%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곧 데드크로스가 시작되거나 이런 예상은 충분히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상보다 빨리 왔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게 지금 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역시 이제 저출산에서 찾아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 2020년에는 출생자가 27만 5천 명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10%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깨진 건데요. 그에 반해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 늘면서 30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인구가 감소가 된 겁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이 코로나19 여파로 혼인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출산율 역시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번 통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1인 세대가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수로는 처음으로 2,300만 세대가 1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1인 세대가 거의 40%로 가장 높았고 특히 1인 세대 그리고 2인 세대까지 합친 비중은 전체 세대의 63%에 이릅니다. 이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부나 연인이 자녀 없이 사는 가정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정부의 오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뭐 정책이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현재 정책을 보면은 뭐 결혼하면은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아니면 자녀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이 기성세대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결혼이나 출산을 필수가 아닌 이제 선택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을 때 고려하는 건 뭐 내가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살기 좋은 세상.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희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바로 영끌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주식이나 아파트, 심지어 고가의 취미품에도 다 쓰일 정도로 이런 치열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한테 희망을 갖고 자녀를 낳아라, 혼인을 해라 이런 말을 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이고요. 오히려 지금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에 그 낙폭을 줄이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노령층 인구의 증가 그리고 청년층 인구의 감소를 수반합니다. 이는 곧 청년층이 노년층을 떠받쳐야 한다는 부담이 늘어나는 걸 의미한데요. 그러겠죠. 그럼 또 악순환인 게 이 청년층은 또 이런 내가 노년층을 떠받쳐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또 혼인이나 출산을 꺼려하고 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고 이런 현상은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노년층을 포함한 은퇴 세대에 대한 이 삶의 질을 제고해서 일단 청년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런 후에 청년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 사이라고 해서 청년 실업은 걱정하지만 또 60세가 넘어 은퇴하고 일자리를 못 찾는 노령층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비해 관심을 덜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비 효과처럼 지금의 인구 감소 사태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저희는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